안녕하십니까. 저 고영만입니다. 해방 직후고 제주도에는 그 당시에 4.3 사건이 일어나서 매우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잇따라 일어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된 그런 시대에 유소년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무엇을 공부한다 그런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그림에 흥미가 있어서 그걸 좀 종이 조각 하나 보여도 몽당 연필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나가던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환쟁이는 배 굽는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린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숙명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그림을 하게 되고 이제까지 그림을 그려오면서 어느 때는 상당한 행복감을 느껴서 손을 뗄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살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이발관 같은 데서나 목공소 같은 데서 전전하면서 겨우 목숨을 이어다가 그 6.25 전쟁 때문에 전쟁고아들을 제주도에 수용하게 됐는데, 공군 병원에 제가 잠시 심부름하다가 공군들이 이제 수복이 돼서 이제 육지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전쟁고아들 수용하고 있는 한국보육원에 거기 들어가게 됐죠. 거기 가서 실제로 이제는 굶지 않고 밥 얻어먹으며 또 옷도 미국에서 원종을 짜러 보내준 그런 옷을 입어졌고,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 황운순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장례를 생각해서 그래도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도록 해주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보육원생을 받아줘서 다행히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제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학교에 발령받고 이제 자립생활이 시작됐죠. 그러면서도 그림에 대한 그 생각이나 그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환경정리 같은 거 뭐 그림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뭐는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그 그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았는데, 보육원에 있을 때도 미술반 활동을 했었고, 학생 때도 미술반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은 따로 작품 활동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대로 그 직장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가면은 미술을 전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근무하다가 이제 국가고시를 봐서 중등교사 자격 시험을 봐서 중학교 미술교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미술대학교는 가지를 못해서 혼자 다른 사람 작품 보면서 혼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었죠. 전에는 그 제주도에 미술대학도 없었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별로 안 계셔가지고 미술을 배운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림은 그리고 싶은데 나이대로 해봐야 그저 주변에서 잘 그린다는 말만 들었지 내 그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이 그냥 계속 했습니다. 간단한 컷으로 해서 화가를 작품을 소개하고 그런 것이 이제 신문에 게재된 그 한동안 그런 때가 있었고 또 6.25 전쟁 후에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타임비나 뉴스윅 같은 그런 외국 잡지도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작가들이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게 그겁니다. 이것이 뉴스위크나 그 타임즈에 실리는 그런 그 서양 화가들의 작품을 실려서 내가 이걸 보고 좀 홀딱 반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그려봤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고 좀 그림에 정진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부 보이는 대로 수집하면서 제가 그림 공부하는데 이제 참고를 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도 독하게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난 온 화가들 그림은 홍종명 선생님 그림을 처음으로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그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그리려고 했지만 재료 준비 같은 것이 잘 되질 못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그리려고 했지만 사실상 배울 기회가 별로 없이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서 이런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그 그림에 대한 저희 감각이라고 할까, 제주도에서 그 화방도 없었고 그림 재료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데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서 서울이 수복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갈 때 마침 제주도에도 미술대학이 생겨서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고, 그러나 그림 재료를 살 수 있다는,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이제 다행으로 여겨서 아주 어렵게 조금씩 재료를 구입해서 그림을 계속 했었죠. 토각하는 그 과정이 정말로 한편 생각하면은 또 부끄러운 생각도 있지만은 내가 제대로 그려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그림 그리는 벗도 이제 한두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침 제주미술교육과 출신들이 나타나서 서울미대 같은 데 졸업해서 후배를 가르쳐주는 그런 작가님들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사람들 작품을 보면서 그런 작품들을 거울 삼아 좀
열심히 그렸죠. 고영만 화백님은 작품 경향을 제 나름대로 4가지로 분리해요. 맨 처음에 풍경화 중심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풍경화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풍토적인 것 때문에 제주 그 풍경을 놓치지 않았죠. 두 번째는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포함한 제주 민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삶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화가 또한 인생에서 겪었던 그 제주의 민속을 어머니와 등치시키면서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그 제주 문화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의 그 소재는 환경 생태입니다. 환경 생태는 아름다운 제주도가 파괴되는 것을 실제 교직을 하실 때 실제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그 아름다운 제주가 파괴되는가에 대한 가슴 아파하면서 생태의 문제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신화적인 모티브입니다. 그 신화는 실제로 어머니의 삶과 제주인의 모든 여성의 삶,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인생살이에서 신화가 차지하는, 즉 본향당이 차지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그 아픔 속에서 탄생하고 있는 신화적 이야기를 나름대로 무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창작을 하게 됐습니다. 작품을 볼 때 경향이 유화를 시작으로 했죠. 그러면서 실제로 바람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 많은 선들을 이으면서 그 하늘과 땅을 잇다가 점차 파편화되는 이제 터치들이 나와요. 그것은 제주에 살다 보면은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림이니까 가능하죠. 눈에 보인다는 것은 화가로서의 그 흔적들을 실제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서양화 기법에서도 나중에 침선유화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선유화는 결국에는 최종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었으나 워낙 그 작업이 힘들고 중노동 하다시피 한 그 화법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멈추고 그 터치 방식을 주사기가 아닌 라이프 터치로 이제 움직이는 것 등 기법 면에서도 일관되게 바람의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럼 또 하나는 그 연결되는 것,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됐다. 땅과 하늘과 그리고 전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삶을 그리고 모든 생태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 고영만 화백의 그런 점에서 제주적이면서도 또 소박하지만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점에서 독특한 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 미술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유학하신 분들이 이제 그 몇 분 계시고, 그러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달라지는데 실제로 한국전쟁에 내려오신 피난 화가들도 다 일제시대의 일본 유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주도와 한반도 그 미술은 연결돼 있죠. 그 중간 세대가 바로 고영만 화백인데 한국전쟁 때 홍종명의 작업을 받거나 그 다음에 그 한국보육원에서의 그 홍대 미대 출신의 그 봉호를 통해서 미술을 알면서 오로지 독학으로서 했었고, 스승은 없습니다. 고영만 화백에게는 스승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제주미술사의 그 원로 화가들에 비해서 그리 큰 어떤 대작들은 못했지만 작은 작품들에서도 탁월하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 침선유화입니다. 이 침선유화는 마치 이중섭이 제주도에서 은지화를 이제 시작했듯이 그 제주도에서도 처음으로 침선유화를 보임으로써 서양화 사상 유례없는 방식이었고, 또 그 외국의 서양 화가들 손색이 없는데 워낙 그 힘들고 고된 작업이라서 그것을 이제 대작으로 못한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이라고 하는 것,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아도 핵심과 사상과 그다음에 그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면 틀림없이 주목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 제주미술에서는 어쩌면 가장 그 좋은 성과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화가 중에 김택화 화백이 계신데요. 지금 작고 작가입니다. 그 선생님하고는 그 고영만 화백하고는 아주 그 중마고우처럼 생활했던 분인데, 원래 그분이 그 중학교 때 김택화, 고영만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극장 같아요. 제주시에 그 극장에 간판을 그렸는데 중학생이 간판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당시에는 그 간판 그리는 그 화가가 육지에 출타하는 바람에 영화 개봉을 못할 것 같아서 중학생한테 그래도 고영만 화백이 대생 실력이 있어서 이야기식 그림을 잘 그리니까 성길사한이라고 해서 칭기스칸을 그렸고,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것은 그 힘있게 잘 쓰는 김택화 화백이 같이 콤비가 돼서 이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돈을 조금 받고 이제 중국 그 찐빵을 좀 많이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런 그 기억은 어쩌면 우리 그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만, 특히나 한국전쟁 당시에는 누구나 배고프던 시절, 누구나 굶주렸던 시절인데 그 시절을 좀 재미있는 일화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상당히 더 어려운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선택한다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과거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그것을 차마 버릴 수 없는 끝까지 가져갈 일생의 그 직업으로 삼는 것이 오늘날 내일 모레 90평생이라도 지금 붓을 놓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 일생 동안에 그림 그리는 동안 생명공간이라는 그 작품 주제는 제 후반에 이제 제가 그렇게 정해서 작품을 했었고, 그 전에는 뭐 사실적 묘사라든지 전형적인 그런 서양화 기법을 익히는 데 열심히 했었죠. 예술은 창작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저희 마음속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냥 좀 남다른 표현을 좀 해보자. 그리고 모든 사물을 볼 때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야외 스케치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주제를 삼고 그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 작품 활동 중에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생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다. 자연에서 그냥 보통 어떤 보기 좋은 풍경화를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거보다도 그 왜 아름다우냐 하는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연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이제 작품이 주제로 삼고 그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어떤 기법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체 물감으로 이제 침선화 기법을 개발하게 됐죠.
아주 가느다란 손으로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팔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치료받으면서 그 작업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법을 그냥 놓지는 못하고 침선화 기법을 쓰고 거기에 이제 다시 병행해서 그 나이프로 이제 독특하게 표현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남다른 그 표현 기법이 탄생하게 되죠. 그냥 이것도 나의 창작이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침선 유체화 그런 기법과 이제 나이프 터치 기법을 병행하면서 작품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이게 침선화 기법, 침선 기법으로 그려진 부분이고, 이 알도 그렇고, 이런 짤막짤막한 이런 네모, 길쭉한 네모처럼 보이는 이 선도, 사실은 이게 저는 선 개념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보기에는 그저 납작한 그 사각형처럼 보이지만은 선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침선 기법과 나이프 터치 기법을 같이 병행해서 표현된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알을 주제로 많이 그리게 됐죠. 그 알이 왜 많이 그리게 됐냐면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로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알로 이거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을 보니까 둥그러면서도 완전 원도 아니고 황금비 같은 미적인 그런 구성으로, 그런 모양새로 돼 있어서 이것을 그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대체해서 해서 이제 이 알을 그리게 됐죠. 이게 생명 공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생명이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도록 하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자연이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 외적으로 보이는 풍경화를 그리는다라기보다도 나는 그 자연의 내면을 그려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의 내면, 이 자연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생태 환경을 삶 속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 그러니까 지상 표면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동물이나 식물도 이제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죠. 그 외부 환경 또는 내부 환경은 아까 말했처럼 식물 뿌리가 있는 땅속, 또는 바다 물속, 강물 물속의 생명들,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이걸 내부를, 환경의 내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마치 태양광 비춰서 이렇게 그늘이 이렇게 비춰진 것처럼, 이것은 이제 외부, 환경의 내부를 상징하는, 생명이 존재하는 외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건 내부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아직 미지 환경.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미지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세 가지 속성이다. 이건 외부, 내부, 미지, 이런 환경을 세 가지 속성으로 이제 제가 그런 해석을 해서 그런 의미를 여기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냥 제가 특별한 그 기법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거기에 덩달아서 미술 작품은 창작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 때문에 이제 일반 그 풍경을 만약에 그린다 해도 나 나름대로 독특한 기법을 창의적 표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도상에서 보여지는 이런 식의, 그러나 그 선에 대한 개념은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작품을 해온 그런 연장선상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이 나이프 터치법도 이거 내가 선이라는 개념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도 이거 전부 유체물감으로 일일이 짜내면서 이걸 어떻게 짜낸 그림이냐. 이 물감을 이런 튜브에다가 넣어서 이런 주사바늘처럼 이게 세게 누르면 여기서 물감이 나오는데, 나오다가 그리다가 이제 막히면은 이걸로 이렇게 구멍 다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작업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긴 합니다. 손도 아프고. 이 작품은 순전히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붓을 사용해서 그린 거고, 이 그림은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붓 아닌 것으로 이건 그린 것이죠. 이런 그 침선 기법과 나이프 터치 기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붓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한 그림이다. 그런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나의 독특한 기법의 연장선으로 다른 풍경화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어머니에 대한 그 개인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인전 할 때 제가 5, 6세 그 당시였었는데,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가물가물 그렇게 나지만은, 그 어려운 고비를 고생만 하시다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그러죠.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4.3 사건 당시에
양민증이라고 한 것을 발부했었는데 그 양민증에 조그마하게 붙어있던 증명사진이 남아있는 것, 어머니 유품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냥 양민증에 붙어있는 요만한 사진이 하나, 그 반쪽 구부러진 자국이 보이는 그런 건데 그 사진 확대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 어머님 사진 보면서 이제 어머니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그 작품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안 되고 그 옛날 어머니들의 모습을 다 전부 그려야 되겠다. 내가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장면들을 전부 그려서 남겨야지.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 없겠다. 옛날 그 도민들의 생활 모습을 사진들은 들어있죠. 사진들은 있는데 그림 작품으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옛날 어머니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서 전부 그렸습니다. 그 그려놓고 보니까 뭐 풍속도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기록적으로 그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주도 어머님들의 생활 모습 또 육아하는 그 아이들 키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옛날 해녀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억에 사라지기 전에 이걸 그림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그걸 그렸었고 그 어머니의 그림에 연달아서 제주도 어머님들의 대개가 다 그 제주도 신을 믿었습니다. 신을. 그 어린 나이가 가다가 발에 걸려 길가에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어머니들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냉수라도 떠놓고 촛불 켜놓고 향 피우면서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 옛날 어머니들은 무당, 지금 뭐 무당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제주도의 여러 신을 굉장히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이 없다시피 그렇게 옛날 어머니들의 뭐 하나의 풍속이라고 할까 그 해녀들도 그런 그 신을 믿어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내고 저희 어머니 그림에 연관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주 신화도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그 민속학에 관심 가진 학자들이 제주도 신화에 대한 그 무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전부 그 구타는 장면을 전부 채록해서 그걸 해석해서 하는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느 한 신문 기자가 그걸 전부 연구해가지고 전부 지금 사람들이 그걸 전부 읽어서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책이 제주도 신들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신의 모습을 연상해가지고 상상해서 그 신에 대한 제주도 신화 그림도 이제 그렸죠. 이제 제가 이제 80곱이 들어서는 작업을 더 할 수가 없어서 신화 작업이 너무 어려워서 더 계속을 못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중단 상태지만은 제가
뭐 작품 활동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내가 참 작가로서의 삶이 어떠냐. 어렸을 때 회상해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은 어렸을 때 죽어 없어질 그런 생명이 어찌어찌 생명부터 살아나서 그래도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참 인간의 여러 가지 희배애락을 다 느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제를 자연 환경에서 찾아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크게 찾아냈지만은 그것도 돌이켜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이었던가 하는 그것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그러한 한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작업에 열중할 그 순간만큼은 상당히 내가 행복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행복한 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